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살면서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남의 얘기 하시는 게 좋습니까? 내 얘기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남한테 들은 얘기 하시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내 자신이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걸 장자는 작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해. (271번째) 향기노트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바보야, 문제는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야. 여러분 바보야 그러시니까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 한 말 맞습니다. 자기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는 제목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야. 제가 개념을 늘 주장하고 이야기를 좀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기 반성의 의미로 제목을 바보야, 문제는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향기노트 269편에서 장자의 네모를 꿈꾸며 라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소요유라고 했습니다. 소요유가 무슨 뜻이에요? 유유자적하면서 거니는 모습을 소요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소요유는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소요유가 장자의 제1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소유의 본질은 뭐라고 했었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때 제가 대붕 얘기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자대인이 되라. 스스로 큰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 대붕으로 살자. 이렇게 강연하고 나니까 실제로 화가 잘 안 나대요. 자기가 스스로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나니까 짜증이나 화가 좀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암시를 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다짐하면서 들으면 훨씬 강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어쨌든 269편에서는 소요유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고 마무리를 자대인으로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죠. 오늘은 27편 우원입니다. 우원. 여기서 말하는 우원의 첫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원 19 이렇게 나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우원이 10가지 중에 9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0%는 우원이다 이 뜻이에요. 장자라는 책의 90%는 우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원은 뭘까요? 여러분 이솝 우화 들어보셨죠? 이때 우자와 여기서 말하는 우원이 우자가 똑같은 우자입니다. 그럼 우원은 뭐겠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을 인격화해가지고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 그런 것을 우화, 우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은 다른 철학책들과 달리 유일하게 90% 이상이 뭐예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 지시하는 게 없죠. 정의하고 개념을 강제하고 이런 게 없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자는 우원이 90%다. 좀 궁금했습니다. 장자는 왜 개념이 아닌 이야기로 책을 썼을까? 다른 책들은 전부 자기가 주장하는 논제를 전달하려고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대표적인 뭐예요? 논문 같은 거. 뭐 논문은 빈틈이 없어야 되죠. 자기 주장이 완벽해야 되고. 근데 장자는 그 완벽한 주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야기로 다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빈틈이 많잖아요. 소유만 해도 대붕, 그 대붕의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 그랬어요? 날개를 펴면 지구의 몇 %를 덮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빈틈이 많은. 왜 그랬을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뭘까요? 개념. 많이 쓰는 말이죠. 저 사람 개념이 없어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럼 개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 대상들의 사적인 것을 제거하고 공통적인 특성만을 생각의 형태로 남긴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평소에 생각하시는 개념하고 같은 뜻입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네모 상자 이름이 뭐예요? 고민하실 필요 없죠? 써놨잖아요. 네. 쌀대박이라고 그러죠. 대박. 쌀 한 대 주세요 하면 이렇게 대박에다 쌀을 처음엔 이렇게 안 담죠. 수북히 담잖아요. 수북히 담은 다음에 나무막대기 같은 것도 밀잖아요. 그 미는 나무막대기 이름이 뭐예요? 네, 평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쌀대박이 있고 평미래로 쌀대박에 나와 있는 쌀을 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분의 쌀, 올라와 있는 여분의 쌀은 평미래에서 밀려나가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평미래가 바로 개입니다. 개. 그리고 쌀대박에 남아있는 쌀이 염입니다. 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공통적인 거, 이 개자가 평미래 개자거든요. 실제로. 공통적인 거는 쌀대박 안에 있는 쌀만 공통적인 거죠. 그 쌀주인이 쌀대박에 쌀을 담으면 쌀주인마다 다 다른 높이로 쌀을 담겠죠. 근데 평미래로 밀어내버리면 쌀대박에 남는 쌀은 다 똑같은 양만 남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 하면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거. 그게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에 가보셨어요 하면 그 산이라는 게 뭐예요? 개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통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개념이다. 개념이 뭔지 이해되셨죠? 개념을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컨셉입니다. 컨셉. 컨셉을 잡는다는 말이나 개념을 잡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컨셉이라는 것도 해석해보면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공통적인 것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컨셉, 한문으로 말하면 개념. 이제 개념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습니까? 네. 진짜? 네. 집중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한눈 파시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많이. 그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개념이에요, 실존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개념이요. 그렇습니다. 개념입니다. 왜 개념입니까? 개념이라면서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개념인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숫자만큼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각자의 사랑이 다 다른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통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주고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개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개념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는데 이 개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그건 바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지으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선 프리젠터입니다. 방금 다 무선 프리젠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무선 프리젠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책상을 만진 적은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천둥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다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연탄 냄새를 맡은 적 있습니까? 네. 연탄 냄새 맡아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노란색은 실존이에요, 개념이에요? 만진 적 있고 본 적 있고 그런 적 있으면 실존이. 개념이죠. 여기서 말한 무선 프리젠터는 종류가 한 가지뿐일까요? 그러면 책상 한 종류뿐일까요? 그럼 천둥 소리는? 연탄 냄새는? 유일하지 않죠? 정말 많은 것들을 싸잡아서 개념적으로 무선 프리젠터, 책상, 천둥 소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둥은 칠 때마다 소리가 다르고 책상은 가는 곳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재질도 다르고 같은 책상도 생산 연도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 이것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사랑은 개념입니까 실존입니까 그러고 개념이라면서요. 그 개념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선 프리젠터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책상이라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책상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거, 노란색으로 쓰여진 단어들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불리는 단어들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명사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명사하고 대치되는 명사가 뭐예요? 고유 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유 명사는 실존할 거 안 할까요? 실존해요. 고유한 거니까. 근데 일반 명사는 뭐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렇게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도 이렇게 했잖아요. 개념을 표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이름을 붙이는 거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다 본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 메모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개념은 실존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념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때문에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개념 때문에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러면 개념 때문에 싸우는 싸움은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와이프 골프 가르치다가 한 10번 이상 이혼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개념으로 자꾸 싸운 거예요, 개념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자꾸 내세운 거지. 또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이따위로 가르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대립을 하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제가 또 뭘 가르치다가 제가 울려본 분도 많고, 생각해보면 반성이 되는 게 다 개념을 들이댔던 거예요. 그분의 감정, 심정, 살아온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개념적으로 그 사람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기 반성한다고 그랬죠, 미리. 개념은 실존하지 않는데 그걸 강조하면서 울게 만들었던 거지. 참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개념은 실존하지 않는다. 커밍아웃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개념은 실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다가오고 있죠, 실제로. 제가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진실인데 질문 아니, 소신껏 얘기하세요. 그 질문의 의도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인 것 같은데 왠지 답은 거짓일 것 같죠? 네. 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뭐예요? 참 개념은 실존이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념은 존재한다고 그래서 안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실존하지 않는다. 실존하지 않는 가을이 어떻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한테 문자를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이렇게 보내면 거짓말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을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을을 가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쏘고리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가을이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가을이 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가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낙엽이 지고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이런 현상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개념화해서 가을이라고 부른 것 뿐이니까 가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가을을 가을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가을을 표현합니까? 구체적인 거 맞죠? 근데 내가 느끼는 가을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가을. 왜? 가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느끼는 가을은 실존해요, 안 해요? 실존해요. 그럼 내가 느끼는 가을을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을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제가 마당에 심어 놓은 사과나무가 생각났어요. 요 사무실 앞에 마당에 제가 심어 놓은 사과나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사과가 열렸더라고. 사과는 가을이 제칠 과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을이 온 게 아닌가. 앞마당에 사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다 익으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을이 온 거지. 분위기가 굉장히 유치하네요. 그러면서 앞마당에 사과가 익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있어 보이는가?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가을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남들 다 쓰는 일반 명사, 가을, 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표현을 하실 때 나의 가을을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연습 삼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 강사를 보고 있다. 지금 강사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 말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보고 보니까 대답은 거짓이라고 하고 마음은 진실이지 이런 분위기네요. 나는 진실. 진실이다. 진실이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사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강사라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잖아.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강사를 보고 계신 게 아니죠?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고 있다.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다고 해야 돼요? 김병철 강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강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김병철이 아닌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쓴 그 시 내용에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이름 부르기 전에는 뭐예요? 내 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꽃이 된 거지. 그냥 강사 그러면 김병철이 아닌 거예요. 김병철 강사라고 해야 김병철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부를 때 어이, 거기,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엄마 이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긴 되겠지. 근데 누구 엄마가 되기 좋아요? 내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이름을. 누구 엄마가 좋아요? 배원숙 씨가 좋아요.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엄마라는 단어는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엄마라는 단어도 개념이에요. 그 누구 엄마라고 해서 조금 달라지지만 엄마라는 단어 자체도 개념이에요, 결국. 그 개념적으로 사람을 부르지 말라는 거지. 왜? 실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김병철 강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개념이 아닌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왜? 고유명사를 불렀으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강사면 다 같은 강사지.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 표정이 별로 없네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강사면 다 똑같은 강사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끄떡끄떡거리고 해야지 뭐 강의할 맛이 나는데. 다 똑같은 강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좀 전에 김병철 강사는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강사는 뭘 표현하는 말입니까? 개념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표현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김병철 강사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강사면 다 똑같은 강사지 뭔 소리야 라고 한다는 말은 그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강사는 다 똑같은 강사라는 개념을 강요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 근데 평소에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손님은 다 똑같은 손님이지. 뭐 음식은 다 거기서 거기지. 요리는 뭐 다 아무나 하는 거지. 정말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뭐예요? 개념을 소유하려는 욕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플 많이 달리잖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올려보면 악플을 진짜 개념 없이 다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이 악플을 다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악플 다는 자기 자신의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는 거예요. 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분이 강사가 이 강의를 만든 의도, 동기, 준비했던 과정, 그 노력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악플을 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단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는 이 강의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 개념만 가지고 그 개념을 소유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 강사가 자기 개념대로 강의를 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게 개념을 소유하려는 욕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악플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익명의 그늘에서 개념을 소유하려는 행위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들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악플을 달게 되는 겁니다. 비겁하죠. 실명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싶어요. 비겁해요. 익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행위인 겁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는 행위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악플은 달면 안 돼요. 개념을 소유하려 들지 말라고 했는데 세 글자로 표현한 무소유잖아요. 여러분 무소유라는 게 재물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제 습관적으로 틀렸다 해야 될 것 같죠? 분위기가 틀렸어요. 무소유라는 건 재물을 갖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주 부산에 휴가를 갔다가 장기려 박사 기념관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가서 읽은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간디보다 옷이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셨다. 이게 무소유입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거는 내가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이 무소유가 아니고 내가 개념적으로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 내 개념을 저 사람한테 강제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주는 거, 이것도 무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차원에서 진짜 무소유는 뭡니까? 각 개개인의 인격, 의견, 생각 이런 것을 다 받아주면서 나의 개념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전달하려고 강요하지 않는 거, 이게 무소유라는 거예요. 진짜 무소유는 철학적인 거죠.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10가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무소유죠. 근데 내가 물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럼 무소유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질의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메모하세요. 개념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실존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본질이 아니다. 개념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본질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 개념은 실존하지도 않고 본질도 못 보는데 그럼 개념적인 표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개념을 사용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책상, 프레젠터, TV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은 사용해야 됩니다. 왜? 소통하기 위해서.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도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념은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향기로트 271편인데 주제가 뭐였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개념이 아닌 이야기야.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너무 개념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념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왜 개념이 아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메모하시라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개념은 실존하지 않고, 둘째, 개념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이야기는 실존하고 있고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과 반대로. 이야기에는 실존과 본질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야기에는. 이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야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야기 속에 실존과 본질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이야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차 안에서 떠드는 아이들. 제목입니다. 아버지와 아이들 둘이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애들이 손님들 많은 기차 안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시끄럽겠죠? 방해되겠죠? 그래서 한 손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나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개념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 엄마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밝게 노는 아이들을 도저히 야단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야기에는 뭐가? 실존과 본질이 함께 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가 잘못 든 교장 선생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들 한 30-40여 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강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앉아 계시던 남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강사님은 장가를 잘 가셨는데 저는 장가를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율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한 30명, 남자 교장 선생님이 한 10명.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반은 장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대답 대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뭘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마을에요, 다리를 쩔룩거리는 교수가 살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장애가 있었는데 이 와이프가 장애가 있는 이 남자한테 시집을 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가 남편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병신아 어디가? 병신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지만 이 교수님은 자기가 장애가 있는데도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교수 아내가 마실을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교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어이 병신 마누라 어디가?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아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반성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부터 교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수님 잘 다녀오세요. 교수님 진지 드세요. 남편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마실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사모님 어디 가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답이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교장 선생님들은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다? 실존과 본질이 있다. 사실이니까. 그죠? 세 번째 이야기. 아내가 죽으니 노래를 부른 장자. 장자는 아내가 죽고 나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 하면 고분지통이에요. 여기서 고자가 붓고자예요. 부는 뭐냐 하면 세숫대야 같은 거, 질그릇, 그 대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슬퍼했다. 이걸 고분지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유래됐느냐? 장자가 아내가 죽고 나서 물동이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장자가 미친 줄 알았대요. 이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하고 평생 해로를 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죽은 날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어도 물동이를 때리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하는 대답이 나도 처음에는 매우 슬펐다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사계절의 변화와 똑같지 않은가? 내 아내는 지금 편안한 곳으로 가서 편히 쉬고 있을 텐데 내가 큰 소리로 슬피 울면 얼마나 아내가 힘들어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축하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본질과 실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실존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래서 개념 대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살면서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남의 얘기 하시는 게 좋습니까? 내 얘기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남한테 들은 얘기 하시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내 자신이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걸 장자는 작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해. 스스로 즐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해. 그럼 이 작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초나라의 유양이라는 사람이 장자가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 스카웃을 하고 싶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관으로 스카웃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재물을 주겠다, 사회적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물로 바칠 소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대우해줘도 결국 재물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굳이 제가 한문을 읽을 필요는 없겠죠.
한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논일며 스스로 즐거워할지언정. 이게 작회. 나는 시궁창에 있어도 스스로 즐거운 게 좋지, 이 말이에요. 제후들에게 구속당하는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작회의 뜻입니다.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내 스스로 즐거우면 그게 좋지. 어떤 지위, 권력, 재물 누리면서 구속당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훌륭한 이야기는 뭐예요? 작회할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하고 그걸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추억이 되었을 때, 아니면 성공담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도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작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방면의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개념을 앞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감사합니다. 혼자 녹화 누르고 세팅하고 다 한다. 필로그 이래가지고 됐다. 시작할까요? 네. 네. 괜찮은가요? 조명 얼굴 밖에 안 나와요? 지금 괜찮죠? 피부 상태 좋아요. 그렇게 오늘 화장한다는 깜빡했네. 화장해줬어요. 해먹어요. 네, 괜찮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